이것은 방황하는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나는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며 당신을 괴롭히는 질문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은 정말 실패일까? 에 대한 해답이고 결국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삶이 사실은 또 다른 의미의 작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대해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과연 정해진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큰 울프는 평생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방황하며 살았던 한 남자의 삶과 죽음을 다룬 작품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큰 울프를 통해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의 고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은 크게 3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당신은 지금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부는 젊은 시절의 큰 울프가 폐병을 앓으며 고향 근처를 떠돌다 옛 친구인 무드장이 로트푸스의 집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인 로트푸스는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유롭고 매력적인 큰 울프를 보며 동경과 질투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는 가정과 결혼의 행복에 대해 무드장이가 위엄있게 이야기하던 것을 떠올리며 조금은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이나 미덕에 대해 자랑하고 뻐길 경우 대부분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계획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야. 사실 사람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거든. 실제로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매 순간 아주 무분별하게 행동한다고. 친구가 된다거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아마도 내가 말한 경우에 해당하겠지.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몫을 철저히 혼자서 지고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거야. 이곳에 잠시 머물던 큰 울프가 자신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며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헤세는 큰 울프의 방랑하는 삶과 안정된 친구의 삶을 대비하며 인간의 삶의 선택 방식에 대해 독자로 하여금 2가지 다른 상황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2부에서 화자인 나가 큰 울프와 함께 여행하며 그에게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큰 울프의 삶은 깊은 고독 속에서 외로움으로 갇혀 있지만 화자는 그를 바라보면서 결코 누구의 소유도 되지 않는 방랑자이면서도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인 그에게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것과 섞을 수는 없어. 2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함께 서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각자 자기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는 꽃과도 같아서 다른 영혼에게로 갈 수가 없어. 만일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뿌리를 떠나야 하는데 그것 역시 불가능해. 꽃들은 다른 꽃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향기와 씨앗을 보내. 하지만 씨앗이 적당한 자리에 떨어지도록 꽃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바람이 하는 일이야. 바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이곳저곳으로 불어댈 뿐이고. 화자는 큰 울프와 함께 여러 날을 걷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울프와 자신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행복해하지요. 하지만 큰 울프는 화자가 느끼는 그 완벽해 보이는 유대감 속에서도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이야기합니다. 큰 울프가 이야기한 이 근원적인 고독은 결국 헤세가 독자에게 해주고 싶었던 잔잔하면서도 아픈 통찰입니다. 그가 위에서 이야기한 꽃의 비유는 아무리 좋은 향기를 나누고 가까이 피어 있어도 결국 자기 뿌리를 받고 홀로 서 있어야 하는 식물처럼 인간도 결국은 자신의 운명과 고독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큰 울프가 이 이야기를 한 의도는 화자인 친구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관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진정한 사랑과 깊은 유대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지요. 크눌프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짐을 지고 가야 하며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친한 사람들, 유쾌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 고독을 잊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다시 자신만의 고독한 방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크눌프는 이런 고독으로의 불가피한 회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만의 언어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짧은 순간이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함께 있어도 왜 외로운 것일까? 자꾸만 우리를 괴로움 속으로 침몰시키는 오래된 질문에 대해 크눌프의 시선으로 답한 이 말은 그렇기에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궤도를 도는 별과 같다.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빛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각자 수만 광년 떨어진 채 자기 궤도를 돌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오히려 지금 나누는 대화와 웃음이 기적 같은 선물인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타인에게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깊은 상처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헬세는 크눌프의 말을 통해서 그 소외감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서로 섞일 수 없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인간 소외는 비극이 아니라 각자의 모든 상황에서 인간들은 모두 개별적인 존재의 존엄함을 가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지요. 크눌프는 병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앞두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아무 의미도 결실도 없이 그저 낭비된 것은 아닌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크눌프는 눈밭을 지나며 환상 속에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방랑하며 사람들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향수를 일깨워 주었기에 너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스스로를 가두던 깊은 회의를 위로해주는 이 말을 들으며 크눌프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볼프스베르크를 지나 골짜기의 물레방앗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지치고 쇠약해졌는데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의지는 그 속에 없었으며 그의 다리는 저절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며칠 전부터 그는 생각 속에서 거의 언제나 하느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과 크눌프는 그의 삶이 무의미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었는지 또 이런저런 일들이 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 그때였어요. 크눌프가 연신 고집을 부렸다. 제가 14살이고 프란츠카가 절 버리고 떠나버렸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전 여전히 무언가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고장났던가 망가져버렸던 거죠. 그때부터 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잘못은 단지 당신께서 제가 14살 때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어요. 그랬다면 나의 삶은 잘 익은 사과처럼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연신 미소를 지으셨고 때로는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숨기기도 하셨다. 자, 크눌프야. 하느님이 타이르듯 말씀하셨다. 내가 청년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려무나. 너는 소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만큼 멋지게 노래하고 하모니카를 연주하지 않았느냐. 바우스빌에서의 일요일들을 아직도 기억하느냐? 너의 첫 번째 연인인 헨리에테도 기억하느냐? 그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피곤한 어린애처럼 심하게 울먹이며 항변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죄와 슬픔도 이미 거기 함께 있었지만요.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선 그 모든 게 끝나버려야 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행복 속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그토록 좋은 시절은 오지 않았죠. 안 왔어요. 한 번도요. 하느님은 멀리 눈더미 속으로 사라지셨다. 크눌프가 다시 숨을 쉬고 조그만 핏덩이들을 눈 속에 뱉어내느라 멈춰서자 하느님은 돌연 다시 나타나셔서 대답하셨다. 말해봐라, 크눌프야. 넌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로구나. 내가 근심 걱정 모르는 방랑자가 되어 이곳저곳에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어린아이의 웃음을 전달해 주어야만 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니? 그래서 세상 곳곳의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에게 고마워하기도 했다는 것을 모르겠니? 크눌프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인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제가 아직 젊었을 적 옛날 이야기입니다. 전 왜 그것들로부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훌륭한 인간도 못 되었을까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말입니다. 눈보라가 멈췄다. 크눌프는 다시 잠시 멈춰서서 모자와 옷 위로 두툼하게 쌓인 눈을 털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는 멍하고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하느님은 그의 바로 앞에 서 계셨다. 그의 밝은 눈은 크게 열려 있고 해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만 만족하거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장면을 덮으며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과 방랑이라는 것 외에 크눌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일까? 어차피 우리 중 누구도 크눌프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괴로운 것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뒤처진 내 모습을 내 스스로가 죽을 만큼 미워하기 때문이지 않나요? 이 점에서 저는 방랑자 크눌프가 마지막에 이제 다 괜찮아졌다고 말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방황했던 시간들, 실패했던 선택들, 남들처럼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오답들은 사실 그 순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였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납득과 받아들임,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그가 죽는 순간 불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살지 못했을까에 대한 자책을 멈추고 자신의 과거를 그 자체로 의미 있었음을 납득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1954년) 에른스트 모르겐탈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헤르만 헤세는 그들은 유용하지는 않지만 많은 유용한 사람들처럼 해를 끼치지는 않지.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크눌프와 같이 재능 있고 생명력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세계 안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 세계는 크눌프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또한 내가 독자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 연약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일세. 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재촉하고 독촉받는 우리에게 유용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유용한 사람들처럼 해를 끼치지는 않는 크눌프의 존재는 작가의 의도를 떠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헤세가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성취의 유무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일 것입니다. 내 인생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돈이 없는 현실보다 못난 나를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크눌프가 눈 속에서 평온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오답투성이 인생을 신의 이름으로 긍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게 나였지. 이 방황도 나의 삶이었지. 라고 인정하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닌 나만의 역사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서 삽니다. 하지만 크눌프의 죽음은 말합니다.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다고 해서 그 꽃의 향기가 가짜였던 건 아니라고요. 당신이 보낸 고통스러운 공백기, 남들은 모르는 그 치열했던 방황의 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깊이 있는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 남들의 박수소리 대신 당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인가요? 크눌프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뿌리를 가진 고독한 꽃들입니다. 서로 섞일 수도 대신 사라질 수도 없지요. 그러니 남의 속도에 맞춰 뿌리를 뽑으려 애쓰지 마세요. 비록 내 손에 남은 게 방랑의 흔적뿐일지라도 내가 나로서 오롯이 존재했다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히 완결된 것입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만의 악보를 연주하고 있을 뿐입니다.